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을 위한 깜짝 선물. 2. 한국 큰일 냈다. 3. 인도네시아의 치욕.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 특히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강력한 발전은 에너지 혁명을 일으키고 미국과 전 세계 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와 투자로 인해 한국은 충전식 배터리 분야에서 선두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며 배터리의 효율과 용량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미국 경제에 있어서 한국 배터리의 발전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포드와 같은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의 최첨단 배터리를 자사의 전기 자동차 제품군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석유 의존도를 크게 감소시키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에 기여하여 환경에 유해한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국내 전기 자동차 배터리 산업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세계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가전제품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다른 산업들도 한국의 배터리 개선 기술로 혜택을 얻었습니다. 고성능과 장수명의 배터리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증가시켰습니다. 튀르키예의 깜짝 파격 제안에 한국은 초대박 나고 미국은 한순간에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가 한국을 향해 상상조차 못했던 엄청난 제안을 한 것인데요. 보조금을 주겠다며 한국 기업들을 미국에 투자하도록 꼬신 뒤 막상 투자를 하니 보조금을 공짜로 줄 수 없다며 말을 바꾼 바이든과는 달리 튀르키예는 한국에 화끈한 결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기업에 주려던 보조금의 최대 100배까지도 한국 기업들에 줄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튀르키예의 과감한 결단에 한국 기업들도 예상 못하게 빠른 속도로 미국에서 튀르키예로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바이든이 긴급히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제안을 했지만 한국 기업들의 예상 못한 반응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가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튀르키예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이 아닌 튀르키예에 대신 공장을 지으면 미국이 한국에 주기로 했던 보조금의 최대 100배에 달하는 엄청난 특혜를 한국에만 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조금 형식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인세를 면제해줄 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받을 때도 초패스트 트랙 특혜를 적용하여 3년이 걸릴 일을 3달 만에 처리해주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특혜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 시절 1999년에 리튬이온 배터리 원통형 양산에 성공한 이래 2000년에 미국 영국 법인 설립에 성공, 미주 시장 공략에 착수했습니다. 2009년에 세계 최초로 양산형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했고 2012년에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준공했으며 2013년에 세계 최초로 미래형 배터리를 개발했고 2017년에 폴란드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가장 과감한 결단은 GM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얼티엄셀즈를 설립하고 21년에는 스텔란티스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주도하면서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건설을 보류해서 재추진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7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최대 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에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독자 생산 공장 건설을 재개하고 투자 금액 및 생산 규모를 각각 4조 2천억 원, 27기가와트 시기가와트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같은 부지 내에 3조 원을 별도 투자해 총 16기가와트시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생산 공장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7조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결정했고 향후 10년 동안 수백조 원의 추가 투자가 예고된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94조 원을 포함해
K배터리가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보조금으로 10년간 최대 180조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SK 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수십조 원을 들여 미국의 배터리 생산 시설을 짓고 있는데, 배터리 셀 모듈을 현지에서 제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해 첨단 생산세액 공제 MC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11일 증권가 및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가 올해부터 2032년까지 미국에서 MC 제도에 따른 생산 보조금으로 총 179조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LG에너지 솔루션의 보조금 규모가 9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K온, 삼성, SDI의 경우 각각 45조 원, 40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한국 배터리 업계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2021년 11%에서 2025년 55% 수준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이 주로 완공되는 2025년 보조금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세로 2035년 전기차용 2차 전지 시장의 규모가 6,160억 달러 한화, 약 815조 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은 세계 2위로 너무나 훌륭한 고속 성장을 이뤄내고 있고, 배터리는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기 815조 원 중 절반 이상이 500조 원 가량을 싹쓸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승리 전망이 나오자 바이든이 또 충격적인 일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충격적인 뒤통수를 때리더니 이번에는 미국을 세계 최고의 배터리 강국으로 만들어준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뒤통수를 때리려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번 보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독식하는 구조라며,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공개할 세부 지침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의 한도를 씌우고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여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거의 못 받도록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바이든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국 기업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일까요? 미국의 한 정치 전문가는 바이든이 경제를 말아먹어서 지지율이 폭락할 대로 폭락했다. 이제 곧 2024년 대통령 선거 재선 출마 도전을 공식 선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딱히 잘한 일이 없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의 표적이 됐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는데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세금 하나 들이지 않고 미국의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 바이든을 다시 뽑아줄 것이라 믿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기업들을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이렇게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 한국 기업들의 대충격을 주려다가 역으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한국과 형제의 나라로 유명한 튀르키예가 바이든의 뒤통수를 보자마자 한국에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수백조 원의 투자를 미국이 아닌 튀르키예에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국민들이 바이든을 맹비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인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이 아닌 튀르키예에 초대 규모 신규 공장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한국 배터리 기업에 미국이 주는 보조금의 최대 100배 규모의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의 발표라 더욱더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LG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연간 200기가와트시 규모의 생산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단독 및 합작 형태로 전 세계 6개 국가의 생산 라인 체제를 구축한 유일한 업체로 차별화된 글로벌 생산 역량 및 제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LG에너지 솔루션의 지난해 말 수주잔고는 385조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수백조 원의 추가 투자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독보적인 세계 1위인 LG에너지 솔루션을 놓쳐버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이렇게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은 한국의 튀르키예의 형제의 나라 답게 얼마 전 있었던 튀르키예 대지진 때도 튀르키예 국민들의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삼성, SK, LG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이 지진 피해로 힘들어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을 위해 현금과 구호 장비, 보험 혜택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자 튀르키예 국민들은 한국에 쉴 수 없이 많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LG는 튀르키예 식품, 위생용품, 방한용품과 필요한 돈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특히 LG는 빨래방 운영과 학교 등 기반시설 재건에 필요한 물품까지 지원해주는 세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튀르키예 국민들은 한국의 형들 고마워라며 형제나라 고마워 형이라고 한국어로 또박또박 적힌 텐트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도 한국 기업들이 굳이 튀르키예가 아닌 인건비가 훨씬 저렴한 국가들이나 이미 대규모 공장을 구축한 폴란드에 생산시설을 늘리는 식의 투자를 했다면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튀르키예의 초대규모 투자를 통해 수많은 일자리를 생성하고 지진으로 초토화된 튀르키예 경제를 다시 일으켜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튀르키예 정부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위 그림은 한국 작가가 강진으로 피해를 본 튀르키예의 애도를 표하고자 그린 그림인데요. 한국전쟁 당시 전쟁고아를 돌봐준 튀르키예 군인의 모습과 최근 지진이 덮친 튀르키예에서 아이를 돕고 있는 한국 긴급구호대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림 속 튀르키예 군인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에서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다른 한 손에는 마실 것도 쥐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 긴급구호대원도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진 현장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마실 것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한국을 진심으로 위해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7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반대로 한국이 튀르키예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이에 감동을 받은 튀르키예는 사상 최초로 한국 기업에만 막대한 특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 때문에 미국의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가게 생겼다며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없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이미 꽉 잡고 있고 앞으로는 한국의 영향력이 훨씬 더 막강해져 최대 글로벌 점유율 90% 이상을 한국이 싹쓸이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최근 삼성 SDI는 앞으로 4년 만에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대량 양산 체제를 발표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사용되는 액상형 배터리와는 달리 무게도 가벼워지고 배터리 효율성도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폭발도 하지 않아 꿈의 배터리라 물리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상용화를 꿈조차 꾸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한국은 앞으로 4년 만에 대규모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이든이 한국에 했던 뒤통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제대로 너무나 큰 뒤통수를 한 방 제대로 날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받은 미국이 투자를 확정하자마자 한국 기업들에 부여했던 중국 반도체 공장 투자 추가 유예 기간을 없애버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 투자 규제에 추가로 유예 기간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미국 주요 상원 의원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정치적 여론을 고려해 중국 반도체 산업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사업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상원의원은 현지 시각으로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투자 규제 유예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의 중국 반도체 시설 투자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이들 반도체 기업은 중국 내 생산 설비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들여놓을 수 없도록 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올해 10월 만료되는 유예기간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에 1년 또는 그 이상의 유예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코 루비오 및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이러한 방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며 미국 상무부와 지나 러문도 상무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명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을 위한 유예 조치는 미국 정부의 규제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하고 중장기적으로 미국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원 의원들은 한국과 대만에만 특혜를 준다면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가 모두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중국 규제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이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한국과 대만에만 특별 혜택을 주고 일본과 네덜란드는 홀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미국 내 이 국가들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너무나 이해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20년 동안 미국에 최소 250조 원을 투자하여 초대 규모 R&D 센터와 공장을 짓습니다. SK하이닉스도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최첨단 패키징 공장을 비롯해 최소 수십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외에 한국의 2차전지 회사들의 투자 규모까지 합산하면 1천조 원을 가볍게 넘어섭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여 가장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투자가 완성되면 협력업체들을 모두 포함하여 최소 200만 명의 미국인들이 한국의 투자 덕분에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도 애리조나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에만 53조 원을 투자하고 향후 20년 동안 삼성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반면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말한 일본과 네덜란드는 한국과 대만에 비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을 수준의 규모만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대만에 특혜를 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도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미래 기술을 지배하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야욕을 뻗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미국 정부는 첨단 기술 공급망을 차단하는 데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보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는 한때 차기 미국 대선 후보에 거론됐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정치인입니다. 2011년부터 상원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하원 의회 의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애플 아이폰에 중국 YMTC의 낸드 플래시 탑재 가능성이 거론될 때도 가장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중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규제와 관련해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의 화살이 돌아가게 된 셈입니다. 상원 의원들은 러문도 상무장관이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 투자 규제 유예 조치 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들 기업이 중국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한국에 주었던 특혜들을 모두 뺏어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보다 더한 뒤통수를 친 나라도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한국에 지불해야 했던 분담금 8천억 원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가 최근 폴란드가 우리가 8천억 원 전액 현금으로 지금 당장 지불할 테니 KF-21 2차 개발부터는 인니가 아닌 폴란드를 선택해달라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니는 한국에 분담금을 낼 테니 폴란드와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로부터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8천억 원은커녕 10원조차 보내지 않은 인니?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인니 바로 옆에 위치한 말레이시아가 인니가 한국에 내지 않은 8천억 원 분담금은 물론 한국산 무기를 동남아에서 가장 많이 사고 즉시 현금으로 입금하겠다는 파격 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초장기 계약으로 총 금액이 3천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인니 정부는 한국에
KF-21 분담금을 지금 즉시 지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납부 계획을 놓고 한국 정부와 협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KF-21 개발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지만 아직 2,800억 원만 납부해 당초 계획보다 8천억 원 정도가 연체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무기 초대규모 구매 계약을 선포하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KF-21 공동 개발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져 버렸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23일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의 초음속 경공격기 FA-50 18대 수출에 대한 최종 계약을 했습니다. 수출 계약 규모는 9억 2천만 달러 1조 2천억 원 규모로 동남아에서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과 동일 기종으로 2차 18대 추가 도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 36대까지 수출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이번에 미국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면서 다른 동남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조차 이번 말레이시아의 결정을 참고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산 무기의 위상은 천장을 뚫고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것이라 예고한 중거리 방공망 사업. 현재 한국, 미국, 유럽 이렇게 치열한 3파전이 진행 중인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나삼스가 당연히 수주전에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들은 최근 미국의 나삼스가 아닌 한국의 천공을 집중 조명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미국의 나삼스나 유럽의 캐미아를 전혀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아랍에미리트 UAE가 천궁 1을 도입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천궁 도입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한국산 무기가 미국산 무기를 압도했기에 이 국가들도 한국산을 선택했다며 말레이시아도 당연히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천궁을 도입할 경우 이미 도입이 확정된 FA-50, 도입이 거론되는 KF-21과 함께 말레이시아 영공 방어를 책임지는 핵심 자산이 됩니다. 말레이시아 영공이 한국산으로 도배가 되는 순간이죠.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무기 체계로 공군력을 성공적으로 운용한다면 이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한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이고 기존의 미국, 일본산 무기에 의존하던 필리핀과 태국 등도 한국산 무기로 교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말레이시아는 여기에다 한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싶다고 전해왔는데요. 말레이시아의 예상 못한 파격 발표에 다급해진 인니는 이제는 절대 말을 바꾸지 않겠다며 한국의 분담금을 즉시 입금하겠다고 전해왔고 심지어 조코 위도도 인니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을 본받아야 한다며 한국을 찬양하는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16일 현지 시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조코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2025-2045 국가 장기 개발 계획 발표 행사에서 한국은 1987년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3,500달러 약 446만 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불과 8년 만에 12,000달러 약 1,527만 원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한국이 이런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인적 자원과 기술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인적 자원과 기술, 생산성 질에 초점을 맞춰 이런 도약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인도네시아 은행을 한국의 국민은행에 넘기는 초유의 파격적인 결단까지 내렸습니다. 원래 다른 나라의 은행을 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까지 인니가 한국의 태도를 180도 돌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연이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KF-21 개발 분납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한쪽에서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나서
신뢰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라팔 전투기 도입마저 인도네시아의 뜻대로 전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만큼 신속하게 납기일에 맞춰 무기를 보내주는 국가는 전 세계에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그동안 찬밥 신세였던 라팔 전투기는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갑자기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인도네시아의 납기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프랑스가 1980년부터 개발한 라팔 전투기는 2000년 이후 프랑스의 주력 전투기로 자리매김하며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지만 오랜 기간 가격이나 기술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해 해외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이랬던 라팔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갑자기 주목받으면서 아랍에미리트가 라팔을 구매한 데 이어 뜬금없이 인도네시아도 라팔 전투기 42대를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군비 증강에 나서고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를 제재하자 프랑스가 세계 무기 시장에서 반사 이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하는 나라가 많아질수록 전투기 인도 날짜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라팔 전투기 인도가 늦어지자 급하게 공군력을 메우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또 한 번 어이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뜬금없이 카타르에서 중고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구매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그런데 이 중고 전투기는 카타르가 1997년 프랑스에서 들여온 것으로 26년이나 된 낡은 전투기들입니다. 이런 중고 전투기를 사려고 9,375억 원이나 쓴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 하원의 한 의원이 많은 유지비를 감당해야 하는 오래된 중고 전투기를 사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직격탄을 날렸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핵심 회제로 전투기 사업이 엮이면서 인도네시아의 방산 구매는 그야말로 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모든 시선은 국방장관에게 쓸려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내년 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프라부어 수비안토 장관이 대선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거래들 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지급해야 할 분담금이 8천억 원이 넘는데 중고전투기 시장이나 기웃거리며 바가지를 쓰고 있다니 인도네시아 국민들조차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국방장관을 비난하고 있지만 중고전투기를 긁어모으던 프라부어 장관은 결국 건드려선 안 될 것까지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최근 요미우리는 일본이 중고 엔진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해 F-16에 탑재하는 방안을 가정하고 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방위 장비 기술 이전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자기기 교체 작업을 하지 않아 향후 10년간 쓸모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F-15 전투기 약 100대에 탑재된 엔진을 외국에 보내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몇몇 나라들이 F-15 중고 엔진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F-15에 2개씩 달린 중고 엔진은 F-15와 F-16 전투기를 보유한 나라가 전투기와 훈련기 엔진, 정비교육 장비 등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무기 수출에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들 어기면서까지 방위 장비 및 살상 무기를 수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주변국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일본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허물고 살상 무기 수출을 허용하면 지난해 반격 능력을 되찾기로 한 데 이어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성큼 다가서게 되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집권 자민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힘을 빌어 살짝 무기 수출 제한을 풀려고 기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은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재난구제, 수송, 경계 및 감시 등에 관련된 장비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은 일본 방위 산업체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수출 가능한 무기의 종류 제한을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민당은 살상 무기의 일부 부품만 수출하는 규정을 만드는 꼼수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허무는 첫 번째 대상은
인도네시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인데요. 하지만 이는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일본이 사용하지 않는 F-15 전투기 엔진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싶어도 지금 당장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산 전투기 엔진을 마음대로 인도네시아에 이전하는 것을 미국이 허용할지 이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F-15 전투기 엔진을 파는 방안은 일본 언론들 사이에도 찬반 여론이 엇갈립니다. 도쿄신문은 살상 무기 수출 허용이 일본의 평화국가 지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체 일본의 중고 엔진을 사다가 무얼 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이 엔진으로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려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추측도 내놓았습니다. 보고 계신 것은 인도네시아가 자체 개발했다며 공개한 4.5세대 전투기 모급입니다.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 디펜스 2022 포럼에서 인도네시아의 PT 인포 글로벌사는 4.5세대 쌍발 전투기 I-22 시카탄 모급을 공개했습니다. 외형이 마치 한국에서 20년 전쯤에 내놓은 KF-X 설계안 중 카나다형을 닮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높이 3.5m, 날개 길이 7m. 트윈 엔진, 단자형, 복자형의 멀티롤 전투기입니다. 길이가 12.5m면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작은데 쌍발 엔진, 무언가 어설프고 이해하기 힘든 구조를 모급을 공개한 PT 인포 글로벌사는 인도네시아 국영회사로 KF-21의 인도네시아형 IF-21을 현지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인도네시아는 이 I-22 시카탄 모급에 일본에서 구입하려는 중고 엔진을 탑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의 구형 전투기 엔진을 분해해서 엔진 개발을 하려는 것인지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의미 없는 헛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파를 넘보고 카타르에서 중고 전투기를 구입하는 등 헛짓을 할 게 아니라 그 돈으로 한국에 분담금을 제때 보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라보어 장관은 해서는 안 될 실험까지 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지지마저 잃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 보람의 사업은 순항 중입니다. KF-21 보람에는 최종 시제기 비행까지 성공하면서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안팎의 상황이 어떻든 한국은 묵묵히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제기 시험 비행을 꾸준히 시행했고 얼마 전 6번째 시제기도 시험 비행에 성공해 내년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리스크도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차일피일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사이 폴란드가 KF-21 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가운데 폴란드의 조종사들은 단체로 입국해 한국 교관들로부터 FA-50 조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국산 경공격기 FA-50 48대들 수출하기로 폴란드와 맺은 계약에 따라 약속대로 폴란드 조종사들에게 FA-50 비행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두 나라 조종사들이 함께 시험 비행하며 우위를 다지고 한국과 폴란드가 급격히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최근 프라보어는 부랴부랴 한국에 백기들 들었습니다. 뒤늦게라도 분담금을 내겠으니 KF-21 사업에 계속 끼워달라고 직접 요청한 것인데요.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대통령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KF-21 사업 관련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며 분담금 납부 계획을 놓고 한국 정부와 협상 중이다.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 앞에서 말한 것까지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인도네시아 국가 차원의 망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여론을 의식한 듯 산토 다르모스 마르토 인도네시아 외교부 동아시아 태평양 국장 역시 지난 15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에 참석해 KF-21 보람의 전투기 협력과 관련해 양국 소통과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받아냈습니다. 이제 곧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지급 관련 협상이 시작되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이 협상의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담금은 물론 이자까지 제대로 받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